자, 이 금쟁이는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만 기억하면 되게 쉬워요. 이제 쉽고, 이제 간단한 문제도 나오지만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라라고 하는데, 자, 다 지워버렸네. 지운 거는 감사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가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가 있었고, 자, 일단, 기왕 복습하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 4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어떻게 한다?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있었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마 1월 달에는 아마 케이스가 아마 다른 걸 한번 잠깐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중개보수. 예, 중개보수에 대해서 뭐 한다? 초과수수. 초과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언행 이렇게 썼죠.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요까지가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형벌이 좀 크죠. 자, 일단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자,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본 뭐라고 나오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양도하거나 알선하거나 양도 알선이 금지되는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분양과 관련된 부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증서가 뭐냐?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거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약통장.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그래요.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한번 거래 보셨어요? 한 번도? 모르겠어요? 청약통장이 없어요? 거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보면 다행입니다. 이 청약통장 거래에다가 걸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배우시죠? 공법에서 나와요. 공법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법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정비법? 진도 많이 나가네. 공법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포스러운 법이라 그래가지고 꽤들 아마 힘들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주택법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법에서 이 양도알선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청약통장 거래하다가 적발하면요, 판 사람, 산 사람 다, 거기다가 중개 준 사람까지도, 거기도 알선자까지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 주택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형벌도 같아요. 자,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 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양, 그렇게 청약통장 거래해가지고서는 분양을 받았죠. 그 분양받은 그 분양이 취소됩니다. 자, 나중에 분양 취소, 계약 취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요즘은 강력하게 처벌받고 규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실 거래를 해요, 하기는. 요즘은 그래도 청약통장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거래가 좀 덜한데, 그래도 거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요. 자, 어쨌든 이런 거 중개해 주거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지금 누가요? 여기 뭐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소속중개사, 중개보증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얘기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 청약통장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이게 주택법에 보면 그와 관련된 증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약통장 얘기만 주로만 나왔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보죠. 6번째는 실제로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뭐하는 행위? 대리하는 행위. 자, 중개의뢰인과 뭐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의뢰인이 누구예요? 네, 중개의뢰인이란 네,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임대차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사무실에 어떻게 돼서 의뢰한 사람이에요. 내 사무실에 의뢰한 사람. 이거 팔아줘, 사줘. 내 사무실에 어떻게 돼요?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뭐 하면 안 된다?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하는데 왜 직접 거래 금지하느냐? 간단해요. 자,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A가 1억의 물건을 개업공개사 갑에게 내놓습니다. 이거 1억에 팔아줘. 자, A는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어떤지 잘 몰라요. 특히 시골 땅들. 동네에서 옆집에서 너 그 저 한 3년 전에 저 땅 얼마 팔았어? 그러면 얼마 팔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냥 내도 그대로 내놔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1억짜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1억 5천은 받아낼 수 있는 땅입니다.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네. 1억에 사서 네. 나중에 1억 5천에 득팔면 되겠죠. 네. 바로 요거를 막기 위한 거 간단하죠.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과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는 방법, 자, 정보지, 생활정보지 있죠. 벼룩시장 이런 거. 정보지를 보다가 물건이 괜찮은 게 나오죠. 그거 불러다가 나 이거 살 거니까 계약 체결하자. 사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지에 보면 직거래 장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보면 의외로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정보지에다가 왜 광고 내요? 예. 네, 중개 보수. 조금 이제 보수 나오겠지만, 중개 보수를 뭐 하기 위해서? 예, 네,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가능하면 정보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정보지 활용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 않죠? 일단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해도 일어나는 판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지를 이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어쨌든 자, 그런 부분에서 직거래 같은 경우 나오면 그건 해도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거는 누구와 거래한 게 아니니까? 예,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자, 직접 거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뭐를 금지해요? 쌍쪽을 대리하는 것. 자, A와 B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개업공개사에게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맡겨서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믿는 사이 좋은 사이지만 자, A가 갑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네가 알아서 좀 팔아줘. 나 1억에 팔아줘. 이래놓고 위임시켜줍니다. 예, 이제 위임장 써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B도 갑에게 네가 알아서 하나 땅 좀 사나 뭐 이런 거 있죠. 맡겨두는 거 있죠? 네가 그 돈 범위 내에서 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매물을 팔면 대금을 그냥 받지 않고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네가 좀 이렇게 좀 하나 좀 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도 갑에게 위임하고요. B도 갑에게 위임합니다. 계약서 누가 다 써요? 예, 얘와 얘는 네가 알아서 안 했으니까 계약서. 자,
자, 도장까지 다 주죠? 네, 도장까지 다 주고 나서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요. 자, 그럼 나중에 뭐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쓴 거, 도장 다 찍은 거, 거래한 것만 보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이 혼자 다 씁니다. 혼자 다 쓰면, 자, 여기서 얘 1억짜리를 얘한테 얼마에 파냐면, 예를 들어서 1억 한 5천에 파는 거예요. 너무 비싼가? 뭐 한 1억 2천 봅시다. 1억 2천.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두 개를 쓰죠? 누구용 누구용? A용은 얼마짜리 쓰고? 1억짜리. B용은 얼마짜리? 예, 1억 2천짜리 쓰죠. 해가지고 얼마 받아가지고? 예, 1억 2천 받아가지고 얘한테 얼마 건네줘요? 예, 1억만 주면서 큰 소리 뻥뻥 하시죠. 아, 요번에 중개보수는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늘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받을게. 아주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건네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한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사례들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실거래가가 거래가가 어디에 기재되냐면 공시법을 지금 배우고 계시죠? 지금 뭐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등기 쪽이에요? 지적 쪽이에요? 등기 먼저 배웠나요? 아, 지적 지금 계속하고 계시구나. 이제 등기를 배우시면 이제 등기 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죠? 이게 아마 2006년도부터인 겁니다. 이제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거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이제 밝혀지냐? 중간에 사고가 뻥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중도금을 아니면 잔금을 미룬다든가. 가보니까 뭐 물건의 하자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럼 이제 막 쫓아가가지고 막 항의하죠. 항의하는 과정에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계약서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가격이 틀리는 거죠. 이제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부에 기재된다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금지한다? 거래 당사자 뭐를요?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이거 이제 6번째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 행위가 있는데요. 투기 조장 행위가 있습니다. 투기 조장.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두 가지죠. 미등기 전매라는 게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요거를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 행위.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이 저기 미등기 전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까지 배우셨나?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뭐 이런 거. 거기까지 안 배우셨나요? 네. 아니,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이 저 거기까지는 아마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중간에서 생략된 등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생략 등기다. 자, 이게 뭐냐면, 자, A하고 B가 있고요. A와 B가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등기는 어떻게 넘겨줘야 돼요? A에서 네, B로 넘어가줘야죠. 그런데 등기도 하기 전에 B가 누구한테 판다? C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매매합니다. 그래 놓고 B는 A한테 얘한테 팔았으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줘? 네, C한테 넘겨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등기를 하려면요.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죠. 누구와 누구 사이? A와 C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해줘야지만 되죠. 그 원래는 이렇게 계약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어쨌든
가짜로 형태로 해서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얘가 중간에서 어떻게 된다? 예, 생략됐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간단하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거 왜 해요? 일단 예, 그렇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즉 뭘 남기는 거예요? 지금 전매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전매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A, B, C, D, E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A는 지가 팔아놓고 저쪽 E한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예, 차익을 계속 남기면서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등기는 A가 얘한테 넘겨준 거죠. 제가 요렇게 예를 들었지만 한 사람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번씩 걸쳐가지고 하기도 했었어요. 왜 투기 같은 거 한창 할 때 그럴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돌리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매 차익을 남기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일단은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중개해 준 게 아니라 여기 중개해 준 거죠. 예, 요 사이를 중개해 준 거. 이런 걸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분양권 전매 같은 거 있죠? 왜? 지금 투기과열 지구 내에 분양권 전매가 지금 제한되고 있고요. 이 광명 쪽은 아마 전매 제한되는 게 없죠? 지금 아마 동탄 쪽인가요? 이동탄인가 거기가 지금 전매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종시 쪽, 그 다음에 강남 3구 이쪽으로 전매가 지금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하면 몇 년간, 예를 들어 뭐 2년 아니면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이것이 전매가 제한되는 걸로다가 규정이 동네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전매를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주택법을 배우시면서 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기조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사실 금쟁이 지금 한 반은 배운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사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판례 몇 개만 더 집어넣으면 사실 이 금쟁이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금쟁이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한 것을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넘어갔죠? 자, 여러분들이 뭐 잘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 일단은 이제 134페이지 가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제도 보니까 1, 2, 3, 4 해가지고 교육제도가 몇 개가 있어요? 실무. 자, 134페이지에 뭐가 있죠? 실무. 교육 있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 있죠? 연수교육 있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좀 많아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개업, 공무중개사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개사 되면요. 여기서 학원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수강생들 보면 몇몇 수강생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서울까지 와가지고 전문교육 같은 거 듣고 가고, 평택에 있는 수강생 중에서 한 사람은 서울까지 와서 전문교육을 듣고 가요. 토지 전문, 전문 해가지고, 그다음 이런 전문교육도 듣고 가고, 수시로 교육받으러 가고, 야간에 와서 교육받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어떻게 된다? 나 이제 끝났다. 공부는 끝났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저녁 때 뭐 하러 가요? 술 퍼마시러 돌아다닙니다.
또 낮에 뭐 하러 돌아가요? 골프 쳐야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물론 골프 치러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사업화도 되고 술 마시면서 거기서 한 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이 큰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좀 여러분들 이 법적인 교육 말고도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 자, 그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제가 강의했던 사람들, 그 수강생분들 계속 합격하고 중개사무 개설 등록하면 꼭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잘 말 안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공부 까딱 잘못해서 안 하면 사고들 빵빵 터져요. 얼마나 공부 안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기 주택임대차보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면 이게 뭐 변제받는 금액 같은 거 막 나오는 게 있는데, 나중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주임법 상임법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 거 금액 바뀌는 것도 몰라요. 옛날 거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 보니까. 벌써 바뀌어가지고 금액은 올라갔는데 옛날 거 가지고 설명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꼭 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1월 달에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라고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만들어 온 제도가 바로 교육제도가 좀 줄줄이 많아요. 자, 일단 뭐죠? 실무교육과 실무교육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무교육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교육 있었죠? 네, 연수교육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실무교육은 실무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언제 얘기했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 요건에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실무를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 물론 경험을 했었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실무를 모르죠. 그러니까 실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받는 교육이 바로 실무교육입니다. 자, 이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이건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에서 교육을 받아라, 교육받으라는 거 있었죠? 실무교육 받아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받느냐? 사원 또는 임원, 되고자 하는 자. 사원 또는 임원이 누구였죠?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네요. 경영진이라고 그랬죠? 자,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구다? 경영진이다. 그럼 당연히 얘들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데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제가 얘기를 좀 안 했을 거고, 분사무소 개념만 얘기했을 거예요. 분사무소는 뭐였다 그랬죠? 법인에 있어서 지점이라 그랬죠. 사무실,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지점, 이 분사무소인데 거기에 지점장을 뭐라고 하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그 분사무소의 지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의 장인데, 자, 그 분사무소 책임자도 일단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또 누가 또 실무교육 받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기 때,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연습시키는 이유는 초기 때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나중에 3, 4월 달, 5, 6월 달 문제 올 때, 할 때 소속공개사 하면 얘가 뭐였냐 이렇게 부분을 갖다가 헷갈려 버리면 안 되죠. 자,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어떤 사람? 개업공개사에 소속했죠. 자, 다시 이제 용어 정의를 하면 누구에게 취직했다?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얘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일단은 교육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들, 실무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뭐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전 몇 년이나 받으라 했어요? 1년이나 받으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들어오고자 할 때 실무와 관련된 배우는 거고, 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그 업무, 직무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데, 요거는 누구가 받는 거냐면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들어오고자 할 때 몇 년이네? 1년.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고용인은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직무교육을 받는다. 자, 일단 요 교육 내용은 일단 간단해요. 뭐 직업윤리만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분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슨 교육 받아요? 실무교육. 네, 실무교육이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무슨 교육 받아요? 네, 직무교육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자, 연수교육은 이거는 자, 실무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받는 건데 누가 받냐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이 교육은 없어졌다가 살아난 교육입니다. 99년도 때까지는 이 교육이 있었어요. 2년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연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틀린 게, 자, 지금은 누가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개사 받죠.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중개보전 빠졌죠? 근데 99년도 때까지는 중개보전까지, 사무실에는 지금 몽창 다 와서 받았어야 돼요. 2년마다 몇 끌려가지고 받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바쁜 사람들, 이게 이틀 받거든요. 지금도 보통 이제 이틀 받지만 옛날에도 이틀 받았어요. 이틀 동안 끌려나가지고 교육받으면 우리 일은 뭐 때문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하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 교육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요 2년마다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교육 안 받죠? 좋아진 것 같았었는데 나빠집니다. 왜요? 아주 나빠졌어요. 이유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교육제도 없애버리면 스스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고가 빵빵 터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가 터진 거 아느냐? 여러분들, 아까 업무보증 설정 있죠? 거기서 뭐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 공제가 있죠. 지금 현재 공제가 개업공개에서 약 70% 정도가 공제 가입하고 30%가 보증보험이에요. 공탁은 0%라고 그랬죠? 공탁한 개업공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 돈이지만, 자, 공제금 지급 비율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공제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시 높아지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육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연수교육은 일단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계속 2년마다 받아줘야 돼요. 정기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2년마다 계속 끌려가가지고 받아줘야 돼요. 요즘부터 인터넷으로도 하는 부분, 일정 부분도 있긴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자,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만 한번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뭐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이거는 수시교육입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는 수시교육이다. 이거는 다 받습니다. 대상이. 자, 연수교육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여긴 뭐가 빠져요? 네, 중개보조원이 빠지죠? 자,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누구에게 교육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공개서 등. 개업공개서 등 하니까 개업공개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등. 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뭐 때문에 만들어놨냐면 수시교육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지금 정기교육은 몇 년마다 받는 거예요? 2년마다 받는 거죠. 자, 지금 연수교육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이 갑자기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실무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이걸 바뀐 거를 2년 동안 또 기다릴 사람도 있겠죠.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거의 2년 또 기다려야죠. 그래서 몽창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건 수시교육이고 어떤 교육할지도 몰라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 바뀐 거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바로 요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교육 있죠. 들어오고자 할 때 교육이 뭐가 있어요? 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그럼 들어온 상태에서 받는 것은요? 네,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교육. 자, 네, 실무 직무교육은 들어오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 1년이나 그랬죠? 등록신청 전 1년, 등록신청 일전 1년 이내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어떻게 된다? 예? 이거는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제도. 그래서 이렇게 교육제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자,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까지만 해도 무슨 교육만 있었냐면 실무교육만 있었어요. 4년 됐구나, 이제. 바뀐 게. 실무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전 1년 이내 뭐만? 실무교육만 받고 들어오면 교육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중개보전 교육도 이제 그때 생겼지만, 자, 근데 뭐가 더 만들어졌다?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법적으로는 사고 예방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고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육에 대한 4가지 교육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보시고, 자, 139페이지에 보니까 중개보수. 보죠. 중개보수 뭐예요?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죠? 중개수수료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는 복비라고 표현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복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이제 중개수수료를 거쳐서 지금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수수료라는 게 그건 행위의 대가보다는 어떤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수료 뗀다 그러죠. 자, 그건 수수료라는 얘기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표현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들 중에서도 보수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수라고 할 때 말을 바꿨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마 중개수수료라고 많이 쓰고요. 현실에서는 그것도 또 아직도 뭘로 써요 지금? 복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복비라고 하면 쟤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복비라고 하면 막 뭐라 그러면 좀 뭐 혼내요 이거. 적어도 중개사법 공부하는데 복비라고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중개수수료까지는 제가 봐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적인 용어는 뭐다? 중개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는데 그럼 이제 보수가 언제 줘요? 잔금 치르고 나서? 혹시 계약서 딱 쓰니까 중개보수 달라고? 중개수수료 달라고 해서 주신 분 안 계세요? 없어요? 아니 달라고 소리 혹시 안 했어요? 계약서 딱 쓰는, 자, 계약서 쓸 때 없나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이게 하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자, 여러분들 혹시 중개사무소 가셔서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받습니다. 라는 문구 혹시 보셨어요? 아, 보신 분 지금 그게 이렇게 딱 지금 딱 두 분 지금 보시는구나. 원래 중개 수수료는요, 계약 체결이 되면, 계약 체결이 뭐냐면, 계약 체결이 중개 뭐라 그랬죠? 완성. 아까 제가 잠깐 또 요구했죠? 중개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이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많이 계약서 작성하면서 중개보수 지금 줘야 집니다. 그러면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중개보수 지금 주느냐 해가지고 안 주고 잔금질 할 때 주는 사람도 있고 계약서 쓸 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중개가 완성되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즉 계약 체결되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거래 완성, 즉 잔금이 지불되면, 자 이제 중개사법에 규정대로 하면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고, 그럼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계약 체결 시에 받는다는 약정을 하면 계약 체결 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잔금 지불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 바뀐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는 계약 체결 시에 다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그게 정착됐어야 되는데, 문제가 계약 체결 시에 돈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쳐다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볼장 다 봤죠? 예. 네. 난 이제 볼 일 없어요, 너한테는. 뭐 받았으니까? 예, 네. 보수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 법적으로는 뭐가냐면 중도금 지불하는 거 관리해줘야죠? 잔금 지불할 때 어떻게 돼요? 법무사 사무실, 실장 오라 그래가지고 서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잔금 지불되는지 다 확인하고, 이거 개업공개사가 해주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중개사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뭡니까? 서비스업이죠.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엔 조례로, 시도조례로, 자, 이제 90년대 얘기입니다. 시도조례로 어떻게 했냐면, 계약 체결 시 반. 여러분들 그렇게 준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계약 체결할 때 반, 아니면 또 잔금, 나머지는 잔금질 때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다가 2000년도 되면서 이제는 언제 계약 체결 시 다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요거를 개업공개에서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이거 잔금 지불할 때 어떻게 했는지 뭡니까? 등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지금 이제 중개보수 지불 시기는 다시 한번 약정이 있으면 뭐 하고요? 약정에 따르고, 그 다음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 지불하는 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좀 후퇴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가 2000년도에 규제를 많이 풀어놔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규제개혁 많이 했었죠? 뭐 뉴스 많이 봤어요. 실제 규제개혁의 원판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필요 없는 규제는 완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중개사법을 엄청나게 완화시켜놔요. 자, 이 완화시켜놨으면 거기에 상관한 여러분들 행동이 있어야지만 되죠. 근데 규제를 완화시켜놨더만 나쁜 짓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이제는 옛날 규정들이 점점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수규 같은 것도 부활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개혁공개서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이건 지금 써먹어도 돼요. 나중에 혹시 중개사무소에 지금 부동산 거래하러 갔는데 계약서 쓰면서 중개보수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1월 달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업자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왕 얘기한 김에 이건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다. 해도 됩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 주세요 하면 주면 어떻게 돼요? 합의된 거죠. 네, 그 약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법적으로 성공 못할 뿐이지 그냥 주세요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그럼 약정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중개계약서를 쓰면서 약정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장 그 자리에서 약정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약정이라는 것이 미리 약정하는 법은 없으니까 계약서 쓰면서 주세요 그래서 주면 다행이고 뭐 무슨 저 잔금 지급할 때 줘야 되는데 뭐 지금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만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쪽에서 뭐 할 때? 돈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언제 주면 되는 거? 잔금 지불 시점에 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오니까 좀 한번 드러나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가 주택과 이거는 이제 주택과 그 다음에 또 주택외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자, 주택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뭘로 정하냐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자, 법령의 구조를 한번 얘기했던 적 한번 있을 거예요.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시간인가 했습니다.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 국회에서 만드는 거. 큰 아웃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시행령, 나머지를 자, 누구한테 위임시킨다? 일단 시행령 하면 누구한테 위임시킨다? 대통령한테 위임시킨다 했죠?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틀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대통령한테 위임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랬고요. 대통령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나는 요 법인 내에서 이만큼 틀을 만들었으니까 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누구한테 또 위임시킨다 그랬어요? 각 부서 장에게 위임시킨다 그랬죠? 이 부서에서 만드는 걸 뭐라 한다? 부령. 바로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부령. 근데 부령인데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담당 부서 명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담당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1월 달에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한번 듣고 살짝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 매매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0.8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도조례죠. 자, 여러분들 지금 광명시죠? 광명시면 어떤 조례를 적용하나요? 광명시 조례가 아니고, 자, 시도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자, 조례는 다시. 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걸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조례는 이거는 이제 별건. 조례는 광역조례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이런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하는 거고, 기초는요 시, 군, 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역조례는
특광도 조례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조례입니다. 기초지자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명시가 뭐가 되는 거? 기초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럼 광명시 뭐가 있다? 조례가 있는 거죠. 시군구 조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시도조례 그러면 뭘 얘기한다? 특광도 조례를 얘기한다. 지금은 이게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수업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게 정립이 됩니다. 뭐 이거 달달달 이거 이 광역은 특광도 조례 이거 써가지고 외울 필요 없어요. 수업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때 시도조례는 특별시 광역도 조례니까 여러분들은 자 광명에 사니까 광명에서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무슨 조례?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나요? 조례 시도조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하죠. 조례가 시험 문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요? 경기도와 서울이 틀리죠. 근데 시험을 경기도 따라보고 서울 따라보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답이 각각 틀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조례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알아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주택은 시도조례 정한다.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이제 중개보수 막 강의를 하다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저기 아파트 3억짜리 저기 거는데 중개수수료 얼마예요? 물어보는데요. 저 모릅니다 그래요. 왜 모릅니다 그래요? 네. 각 시나 도마다 틀리죠? 그럼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뒤지면 돼요? 인터넷 뒤지면 저는 핸드폰 쳐보세요. 뒤져보세요. 잘 나옵니다. 경기도 수수료 조례 경기도 중개수수료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외에는 어떻게 된다? 자, 주택 외에는 자 국토교통부처럼 보면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는데요. 이때 국토교통부에는 어떻게 하냐면 0.9%입니다. 0.9%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 협의해서 받는다. 자, 알아서 협의해서 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0.9%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만 원 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법정으로 계산하면. 근데 요즘 고객들이 더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봉투에 70만 원만 딱 넣어가지고 와요. 법정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되는데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던져주고 가버립니다. 자, 이거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계산해 0.9%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더라. 0.9% 계산하면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딱 던져주고 가버립니다. 자, 이거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50만 원? 예? 예,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그럼 더 받아내면 어떻게 하냐? 미리 약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0.9를 받아라가 아니라 0.9%를 받아라가 아니라 0.9%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협의해서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0.5%만 계산해서 탁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내놔라 안 내놓죠?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집니다. 이게 협의해서 받으라는 것 때문에. 그냥 0.9% 주세요. 그냥 0.9% 주면 다행인데 그냥 던져놓고 갈 때는 법적으로 소송으로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뭡니까? 중개 계약 체결할 때 뭐 써요? 뭐 쓰는 게 자, 중개 계약 체결할 때 중개 계약서를 쓰는 거 있었죠? 계약서 서식 있죠? 근데 써요? 잘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는 자, 접수할 때 0.9% 받습니다.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그걸 문서로 해놔야죠. 아니면 녹음시켜 놓든가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안 되면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요 협의해서 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중개 계약할 때 계약서를 써놓으세요라고 하는데 참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올 때 학원에 뭐 저 원서 비슷한 거 한 장짜리 쓰죠 왜? 예. 그 나중에 이제 교육청과 막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인이 들어올 때 이거 하나 써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름 쓰고 거기 뭐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 쓰고 주소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생년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뭐 할 필요도 없고 밑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중개보수가 몇 프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0.9 딱 부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자 약정은 이제 100만 원 해놨습니다. 계약서에다가 근데 50만 원 던져주고 갔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범위 내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입으로 다 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땡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약 체결하면서 보수 얼마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이제 휙 던져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계약서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사실은 문서화돼야 되는데 대부분 문서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입으로 다 하고 만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주택외의가 뭐죠? 주택외의는 예, 상가라든가 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0.9% 범위에 세워서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억짜리 거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거래한다? 그럼 0.9%까지 받을 수 있죠. 얼마? 90만 원? 900만 원이죠. 괜찮죠? 이걸 누구한테 받아요? 양쪽이니까. 얼마예요? 예, 1,800. 근데 혹시 내가 10억짜리 뭐 내 주제에 무슨 10억짜리 내한테 들어오려나?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주제대로 그냥 10억짜리 안 들어옵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마 저번 주인가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기 요번에 시험 공부하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뭐. 그 얘기 잠깐 했을 거야 아마. 안 되면 다음에 내년에 또 하지 뭐. 그럼 내년에 영락없이 또 합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주제에 무슨 뭐 10억짜리 20억짜리 들어올려나 그럼 여러분들이 20억 이거 안 들어와요. 나는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하다 보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정도 연습도 하고 건물 같은 거 30억 40억대로 들어오면 뭐 해줘야 돼요? 수익 분석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공부하시라? 수익 분석 해줘야 되거든요. 상권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공실률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얼마 정도 차 있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온다 이런 걸 분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열심히 공부하시라? 예, 부동산 학교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제가 수원에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탁 들어오면 저는 이제 그 수강생분들 알선 이제 연결시켜 주거든요. 해주면 또 저한테 조금 들어와요. 이제 제가 46억짜리 지금 수원이 빌딩 하나를 지금 이제 누가 좀 연결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줬는데 제가 그 사람 연결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익 분석해 주라. 46억짜리 빌딩인데 몇 층짜리지? 10층짜리인가 그래요. 10짜리인데 그거 수익 분석 안 하고 그냥 여기 요거 넣으면 앞으로 잘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지금은요. 자 이제는 문서화 해주는 게 좋아요. 수익 분석 해가지고 딱딱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뭐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작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되면 수익이 이런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직 안 팔렸어요 지금. 이거 팔려야지만 저도 좀 건지는데 좀 이게 양쪽으로 이제 개혁공개서를 양쪽으로 소개시켜 주거든요. 자, 어쨌든 수익 분석 같은 걸 다 해줘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0.9%가 자, 일단 여러분들 해보죠. 뭐 좀 더 하지 뭐. 0.9% 요게 여러분들한테는 작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0.9% 10억짜리 하면 900만 원이죠. 한쪽에서 900만 원 받습니다. 이게 액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제 이걸 말이죠.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르겠죠? 예. 주는 입장에서는 야, 뭐 할 일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계약서 하나 써준 것 같은데 무슨 900만 원씩이나 주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상가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권리 분석 열심히 했지, 왔다 갔다 했지, 뭐 했지, 할 일 되게 많아요. 책임도 많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자, 그런데 싸죠. 이게 우리나라는 좀 싸요. 미국은 약 3%에서 5% 사이입니다. 주마다 좀 틀리지만. 근데 대신 미국은 한쪽에서만 받아요. 일반으로 받는데, 자, 그럼 이걸 일반으로 받는다 해도 0.5% 하면 1.8%죠? 훨씬 작죠. 그래서 일단은 그 행위의 대가로서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만큼의,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법정 보수만 받아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평택에 있는 수강생, 제가 강의할 때 자주 팔아먹는 수강생분이 있습니다. 그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토지를 중개해 주는데 FM대로 법적으로만 보수를 받아요. 이제 좀 경력 좀 쌓다고 슬쩍슬쩍 올려받는 사람, 이제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은 조금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려받긴 받는데 거의 모르는 사람들은 FM대로 받아요. 그래도 월수가 아니고 연 2억 넘어갑니다. 법정만 받는 대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고객 같은 경우는 좀 더 줘요. 뭐 그래가지고 한 연 2억 정도 나와요. 지금 수익이. 그 정도로 이것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오피스텔 애들이 좀 쉬었다 합시다. 쉴 시간 있다.